되나요? 오케이. 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지구촌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비경을 강의하고 있는 기동명. 네, 다른 제가 별칭으로는 각단 묘자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 이름을 잠깐 거 있으면 해요. 아시겠지만은 각단. 거기는 기회는 네, 각단 기종명 묘자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벌써 이번 주는 황제 비경을 제가 두 번째로 이제 2차로 강의하기 시작한 지가 7주 정도 됐을 거예요. 6주인지 7주인지 모르겠는데 서론은 7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의하는 황제 비경이 일반 그 시중에 있는 황제 내경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헷갈리 내경 비경이 서로 혼동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는 강의는 황제 비경입니다. 황제 내경이 아니고 황제 비경이에요. 그 인터넷에서 다 내경 나와 있더라고. 예, 그렇죠. 그 책은 유명한 중국의 고서예요. 그래서 이거하고 비교하시라고 제가 시중에 있는 있는 황제 내경을 이렇게 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황제 비경은 요 글자하고 이 두 글자가 달라요. 이 황자, 제가 쓰는 황자는 임금 황자고 황제 내경의 황자는 누르 황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자하고 내자가 다르죠. 그래서 사실 중국어 한자에서는 이거나 같은 의미가 있어요. 이 여기서 내자라는 건 속을 말하는데 속보다는 뭐예요? 사실 은밀하다, 좀 비밀스럽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내경이나 비경이나 거의 뜻이 같아요. 이것도 뭐예요? 이 비밀스럽다, 신비하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는 임금왕자가 있고 조왕자가 있어요. 자, 임금왕자는 말 그대로 왕 중의 왕. 중국식으로 말하면 비샤, 즉 황제를 가리키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이 누르 황자는 이 철학적이고 신비적인 뜻이 있어요. 이게 노란색을 가리키는 뜻도 있지만 어떤 그 형이상학적인 관념적인 뜻일 때는 이 황자가요 애매하다, 모호하다 또는 신비롭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자문에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천지현황이 나오죠. 그렇죠? 그때 쓰는 황자예요. 그래서 천지현황이라고 할 때 천자문의 제일 첫 번째 사자성기 여기서 나오는 게 이 황자인데 그때의 천자문에서 말하는 황이라는 것은 노랗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를 한게 아니고. 이게 물론 후는 누르 황자로 노랗다는 뜻은 누르 황자로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그 한자에서 고문에서는 그 누렇다 노랗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비롭다 애매하다 굉장히 무한하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한자의 뜻도 알아야 중국의 고전을 제대로 읽는 겁니다. 이걸 되게 모르기 때문에 그 한자에 숨겨져 있는 어떤 관념적인 철학적인 뜻을 모르고 이 한자 고문을 읽으면 이상한 해석이 나와요. 그래서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영어도 단어 하나가 막 그렇죠. 그래서 근데 비교적 영어는요 이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가 뜻이 별 큰 의미가 차이가 안 나요. 영어 같은 경우는. 근데 고대 히브리어나 이 한자는요 제가 얘기했죠. 인류의 진리를 제대로 깨달으려면 4개 언어를 통달해야 된다. 그래서 고대 한글, 고대 한자, 고대 히브리어, 고대 산스크리트 이 4개 언어를 통달하면 지구촌의 진리를 깨닫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이 한자는 뭐냐면 표의 문자 또는 상형 문자라고 해요. 한자는 우리 고대 한글도 사실 원래는 상형 문자였고 표 문자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세종대왕 때까지 전해 내려오던 것이 33자가 있었는데 세종대왕 때 이게 편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현전에서 학자들이 일부를 이제 그 창안에서 또 모양을 따가지고 만들고도 있고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상형 문자요 표유 문자로서 우리 한글이 쭉 내려왔었어요. 수천 년 전부터 오래됐어요. 우리 한글이. 고대 한글이 바로 제가 뭐라 했습니까? 천지인의 원리를 땄다고 했죠. 그래서 이 제가 이제 좀 이따 나오지만은 요 누르 황자가 이 황제 내경이라는 뜻에서는 신비로운
내용의 그런 비경이다. 숨겨진 신비한 경전이라는 뜻이에요. 이 제자는 똑같고요. 이 임금 제자죠. 자, 그래서 황제 내경은 뭐냐면 900이라는 의술에 아주 발동하신 그 왕의 어떤 그 직사가 있어요. 그 황제에. 그래서 그 황제와 이 900이라는 그 직사가 서로 대화를 하는 식으로 대화체로 되어 있습니다. 황제가 물어봐요. 질병이 돼서. 그럼 900이 답변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체로서 이루어져 있는 책이 황제 내경이에요. 그런데 황제 비경은 이 책은 제가 단독으로 다 쓰는 거예요. 그 내용이 전혀 달라요. 그런데 황제 내경에 핵심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황제 비경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황제 비경이 앞으로 이제 제가 지금 저술 중이고 머지않아 이제 그 탈고가 되면은 그 편집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책으로 좀 나올 텐데 지금 현재 강의만 제가 1차에서는 시민단체에서 구국실천연합이라는 시민단체에서 1년간 강의했고 이번에 2차로 여기 이제 우리 노 회장님 기록에서 제가 1년을 이제 강의할 겁니다. 그래서 총 약 50주 정도를 강의를 하는데 서론이 7주예요. 서론. 그 다음에 결론 부분 할 때가 또 7주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 이제 뭐예요? 한 5주 정도 한 보니까 5주가 아니라 36주에서 한 5주가 아니 36주가 되겠죠. 한 35주, 36주, 일주를 다 내니까 그렇게 해서 본론이 가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황제 비경이라는 책은 총 50주 분량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뭐 젊어지는 것도 중요하고 사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황제 비경은 이런 차원하고 달라요. 미국의 사고는 뭐예요? 과학적이죠. 서양의 사고는 과학적이에요. 근데 우리 동양의 사고는 나쁘게 말하면 비과학적이에요. 그러나 굉장히 관념적이고 철학적이면서 신비적이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아시아의 가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회에서는 뭐라고 쓴다고요? 아시아의 가치. 이 표현을 써요. 철학용어로. 그래서 이 아시아의 가치가 뭐냐면 이제 모든 역사와 그 현상들을 그동안은 우리가 서양의 관점에서 보는 그런 것이 강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기독교 신학의 경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큰 대형교회에서 오랫동안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 큰 뭐 역할을 했던 대형교회 그런 원로 목사들 있죠. 이런 분들이 대부분 독일 신학자 출신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독일 신학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로 가장 전 세계에 강력한 기독교의 그 뿌리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든가 미국으로 이제 신학의 뿌리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때요? 요즘에는 거의 다 미국 신학 박사들이 많아요. 네, 미국 신학 박사들이 지금 한국의 교계를 지금 거의 허리 중추를 이루면서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독일 신학과 미국 신학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기독교 신학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다음 기회에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기독교에 있거나 그걸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저한테 와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 지금 저는 뭐냐면 황제 비경이라는 그 독특한 분야의 어떤 그 적인데 사실은 이 황제 비경을 통해서 모든 종교와 문화와 사상과 정치 철학이 다 통합될 수 있어요. 목사님이시기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기독교 쪽에 자격도 있고 또 불교 쪽에 자격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독교 쪽의 그런 그 내용은 상당히 그 합리적이고 오늘처럼 이렇게 과학적인 면이 많습니다. 근데 동양은 비과학적이면서도 비합리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심오하고 또 그 깊고 넓고 높아요. 이것도 서양이에요. 제가 예를 하나 그렇죠. 이것은 파마넥스라는 그 의료 과학을 식품과학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거기서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예요. 제가 한때는 그 파마넥스 제청출을 받아서 열심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어쨌든 좋은 제품들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뭐냐면 과학적으로 이루어진 성과이기 때문에 반복 재생산이 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제품을 좋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런데 제가 한마디 할 수 있는 것은 과학은요 어디까지나 동양의 신비를 뒤쫓아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이룬 경지를 과학이 열심히 반복적으로 실험을 해가지고
그걸 증명하고 검증해가지고 그걸 상품화시키거나 제도화시키거나 이론화시키는 거, 이것이 서양 사람들의 큰 특기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마닉스 제품 같은 경우도 보면 굉장히 과학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 제품은 이제 잘못된 것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왜? 과학으로 계속 반복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동양의 신비라는 뭐냐면 어떨 때는 전혀 엉터리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과학이 감히 범할 수 없는 엄청난 무한의 그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시아의 가치라는 거예요. 네, 동양의 가치. 근데 저는 이제 황제 비경을 통해서 이제 의도하는 바가 뭐냐면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를 융복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저의 뜻이에요. 자, 그러려면은 동양의 동학에도 정통해야 되고 서양의 서학에도 정통해야죠. 둘 다를 파악을 해야, 둘 다를 이루어야 이게 융복합이 가능한 거지. 지금까지는 어때요? 동양은 동양학대로 계속 올라왔고 서양은 서양학대로 계속 발달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부딪히고 있어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요. 저는요, 이것은 문화전쟁이라고 봅니다. 네, 경제학자가 보면 경제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정치학자가 보면 군사전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이건 문화전쟁이에요. 서양의 문화와 동양의 신비 문화가 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도 쓰죠. 문화적 충격이라는 말 쓰죠. 들어보셨죠? 문화 충격.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80 넘은 분들 대부분요. 문화 충격에 괴로워하다가 자살하는 경우가 많아요. 문화 충격. 아시겠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그런 경우 요즘 없어요. 굶어 죽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와서 뭐 원한을 품고 와서 때려 죽인다든가 찔러 죽인다든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어떤 그 가치관의 붕괴, 그리고 어떤 새로운 막 엄청난 충격파로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그 문화를 견뎌내지 못해가지고 막 가치관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적응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경우 따라서 막 자식을 죽이는 일도 벌어지고 있죠. 또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일도 벌어지고 그러면서 이 문화적 충격의 피해로 자살하는 노인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시대의 이 황제 비경의 그 의미나 가치는 굉장히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황제 비경을 제가 몇 주 동안 강의를 했는데 이제 서서히 서론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서론의 이제 마무리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제 그 노화의 최극단이 죽음이죠. 그렇죠? 오늘 이제 묘하게 되기 그래서 때문에. 이런 것도 황제 비경 쪽에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거죠. 아니, 황제 비경의 일부입니다. 이거는 물질적인 것이고 또 제품적인 것이고 상업적인 것이기 때문에 또 좋게 말하면 과학적인 거죠. 합리적이고. 그러나 황제 비경이는 품격이에요. 이게 이쪽에서는 황제 비경을 품지 못합니다. 그렇죠? 하마닉스가 황제 비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품겠습니까? 근데 황제 비경 안에는 하마닉스 모든 제품이나 모든 컨셉이 다 수용이 돼요. 들어있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이것이 동양의 위력이란 말이죠. 이 동양의 서양. 예, 저는 이제 그래서 동서문화 융복합 연구회다라고 해서 동서 그다음에 문화 융복합. 제가 융복합은 한자를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융자를 못 쓰니까 놔두고 융복합 연구회라고 해서 제가 목사님들과 스님들을 동학과 서학의 최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제가 한 2년 가까이 이렇게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저의 어떤 아이디어를 얻은 분들이 지금 각 교계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불교가 기독교를 많이 수용하면서 이해하게 됐고, 또는 한국의 기독교가 불교를 많이 수용하고 이해하게 됐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우리가 서로 다툼이나 싸움은 왜 벌어집니까? 상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상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면 이해를 못하고 오해를 하게 되죠. 그렇죠? 오해가 또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게 다툼이 생겨요. 다툼과 비난이 생긴다고? 다툼과 비난은 어때요? 결국 비극적인 결과가 나오죠. 이래서 우리가 화해하자, 평화롭자 하기 위해서는요, 상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상대에 대한 정보를 통한 상대에 대한 이해. 상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게 평화가 올 수 있는 거지,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는 항상 긴장 관계예요. 언제든지 저 상대가 나보다 약하다, 못하다 보이면 그냥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뭐예요? 제 대선 공약의 첫 번째 공약은 뭐라고요? 국방정책이었어요. 국방정책. 국가 안보와 어떤 그 국민의 안전, 생명 안전,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뭐예요? 건강이에요.
그러니까 황제 비경은 양쪽을 다 다루는 거예요. 황제 비경에서는 뭐예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골격이 구조가 있는데 그 육체 용어 백너거리라고 하죠. 자, 이렇게 사람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7겹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조를 기본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제대로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서양에서는 지그문트 프로이드 또는 칼 구스타프 융 같은 이런 대가들이 있죠. 심리학의 대가들, 원조들. 그리고 또 에릭슨이라는 이런 사람도 있고 또는 이제 애들러, 알프레드 애들러 이런 유명한 심리학자들이 있어요. 인간의 그 의식 구조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이런 사람들 보는 건 이렇게 제대로 한 사람이 아직 없더라고. 그러니까 황제 비경에 와서 강의를 들으면 그 심리학에 대한 다 하나로 다 이해가 되고 다 통과가 되고 다 납득이 됩니다. 설명이 돼요. 그런데 프로이드도 이걸 몰랐고 칼 구스타프 융도 이걸 몰랐어요. 에릭슨도 모르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나중에 이제 그 최근에 저기 한 학자가 에릭슨인데 에릭슨은 이거 약간 비슷하게 깨달았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서양 심리학의 대가가 된 거예요.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자,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요 알이라는 개념. 요거에 대해서 프로이드는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슈퍼에고라고 했어요. 슈퍼에고. 그 다음에 이제 칼 구스타프 융은 이거를 이제 unconsciousness. 그러면서 이제 여기다 앞에다 뭘 붙여요? 콜렉티브. 자, 이거 뭐예요? 콜렉티브 unconscious라는 것은 집단 무의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프로이드가 말하는 슈퍼 에고는 바로 초자라는 뜻이죠. 초자와 이제 집단 무의식. 또 이렇게 식으로 되는데 결국 뭐예요? 이거는 우리 저기 제 황제 비경에서는 그냥 알이에요, 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이게 성령입니다. 그리고 일반 사회적으로 말하면 어떤 민족이나 국가 국민의 그 집단 공동의식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얼빠진 놈 또는 민족의 얼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표현들 쓰죠. 민족의 얼 그리고 얼빠진 사람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실은 이걸 가리켜요. 제가 황제빙에서 말하는 마지막 단계 59조 이게 어린데 이걸 발음을 제가 알로도 할 수 있고 얼로도 할 수 있고 올로도 할 수 있고 울로도 할 수 있다고 했죠. 왜?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써버리면은 어와 알이 같이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쓰면은 오와 우리 같이 소리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대 한글의 33자를 터득하면요, 알고 나면 전 세계 모든 언어가 우리 한글로 표기된다고 했어요. 전 세계 모든 언어가 우리 한글로 발음이 다 쓸 수가 있어요. 33자라. 근데 지금 24자를 줄어들죠. 세종대왕은 28자를 만드셨다고 편집하셨고요, 골랐고. 저는 이제 우리 지금 쓰고 있는 24자예요. 이 24자 가지고는 외국 언어를 제대로 표기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고대 한글 33자를 다시 복원하자.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대선에 출마할 때 교육정책이 나올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교육정책. 그래서 고대 한글을 전 국민에게 보급하고 다시 되살려서 한글의 우수성 그리고 한류 문화가 전 세계를 문화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또는 섭렵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고대 한글 우리 한국 국민들이 다 깨치면요 어느 나라를 가서도 그 나라 언어를 쉽게 배워요. 다 소리를 낼 수 있고 적을 수가 있으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정도가 되어야 우리나라가 제사장 국가가 되고 조공을 받는 천하의 국가로부터 만국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는 거지. 지금처럼 무슨 뭐 경제만 열심히 막 쫓아간다고 군사적으로 조금 뭐 세다고 이거 우리나라가 1등 국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대한민국이 진짜 대한민족 우리 대한민족이 어떻게 해서 정말로 그 전 세계를 지배하는 대한민족이 될 수 있는가? 이거를 제가 실질적으로 저는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도안을. 다른 부분들은 뭐예요? 다 돈 잡는 이야기만 해요. 그리고 막 그냥 혹세무민해가지고 무슨 막 현금이나 뿌릴 테니까 나 찍어줘 이런 식이에요. 현금 1억씩 뿌릴 테니까 나 찍어달래. 그럼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건데? 그거는 한 방이면 가버릴 수 있는 푹 가버릴 수 있는 그런 엉터리 뻥양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로 막 혹세무민. 근데 사람들은요
뒷생각을 잘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래? 1억 준대. 그 사람 당선되면 1억 준대. 그냥 뽑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막 한마디로 조금만 생각이 깊은 국민 같으면 아이고 저 사람 또 뻥치네. 그거 될 일도 아니고. 지금 재난지원금 몇십만 원씩만 뿌려도 물가가 2배, 3배로 폭등하고 집값이 폭등하고 2배로 폭등하고 난리가 났는데 1억씩 뿌려봐. 베네수엘라보다 더 빨리 우리가 망해버려요. 그 뒷감당 책임도 못 질 일을 가지고 우선 1억 준다고 하면 찍을 사람이 있다니까요. 몇천 명, 몇만 명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노리고 그런 말장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후보가 아니에요. 왜? 이미 저는 인문과학, 사회과학, 신학까지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면 어떤 파급효과가 나올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다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에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뒷생각 못하고 그 결말이나 결실을 모르는 자, 자기 스스로 자기 말이나 주장의 논리를 책임지지 못하는 자는 뭐요? 막 뻥을 치는 거야. 우선 급하니까. 그리고 우선 이 사람 표 하나 잡으려고 이 그룹 시민단체 이거 마음 살라고 막 뻥을 내. 뻥을 쳐. 그러니까 막 그냥 300만 원씩 뿌리겠다, 1억씩 뿌리겠다, 뭐 결혼하면 5천만 원 주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지금 몇십만 원씩만 재난지원금 뿌려도 지금 물가가 지금 2배, 3배 폭등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코로나 전에요. 불과 몇 년 전에 이 식당의 밥값하고요. 지금하고 50%, 40%, 50%가 다 올랐어요. 그렇죠? 여러분 실감하실 거야. 집값은 아예 2배로 올라간 걸 말도 못하고. 5, 6억 주면 사는 집이 지금 아파트가 10억대, 15억대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죠. 내가 뼈 빠지게 달려가봐야 집안째 장만 못하고 난 죽는다. 이런 절망 때문에 젊은이들이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결혼도 기피하고. 왜? 자식 낳아봐야 기를 자식이 없거든. 그래서 젊은이들이 자식을 안 낳는 거예요. 자식이 낳고 뭐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고 인생 사는 보람이 있죠? 다 자식 키우는 줄 알아. 그러나 그 키울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 경제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저희 이제 황제 비경에서는 인간의 기본 구조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각각의 특징도 다 설명합니다. 6이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면 하나 지금 번호로는 안 들어갔어요. 6이라는 게 뭐예요?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 몸을 이루는 그 원료나 소재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뭐 단백질, 칼슘 이런 거 있잖아요. 탄수화물 이런 것들 요소가 우리 몸을 구성하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이 체라고 하지 않아요. 체라는 말은 한자로 쓰면 뭐예요? 이게 두 개골이 있고 그리고 이 안에 여러 가지 그 오장육부 이런 것이 갖춰줘야 몸이 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육과 체는 다른 거예요. 육은 체의 재료가 원료가 되죠. 그렇죠? 그럼 이제 체 단계 들어가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예요? 이제 5장, 6장, 6부의 얘기가 나와야 되고 음양 오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0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 이 시대가 정말 말세라는 거냐면 이 영혼에 대한 감각을 성취해가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지금 부지기수로 나온다니까요. 이것이 말세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각 종교들이 다 지금 끝무렵에 와가지고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영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시켜주고 그것을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종교들이 그런 역할을 못하고 계속 경전용만 하고 이론만 따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무슨 논리만 따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영혼을 합니까? 영혼을 체험하지 못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제는 완전히 물질주의가 싹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야. 지금 상황이 그렇게 점점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마렉스 같은 경우도요. 긍정적으로 좋게 보면은 이것이 그 좋은 제품이 과학화돼서 우리 사람한테 온다는 것은 그건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육체에 관한 거야. 그나마도 이 육체가 왜 죽게 되었는지, 왜 영생을 못 누리는지 이런 것에 대해 설명을 못 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되겠지만 그때는 이미 때가 안 되지. 모든 사람이 물질주의의 노예가 돼가지고 다 노예살이를 할 때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때요?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영혼이라는 것이 먼 옛날의 전설로 생각을 해. 그래서 아무나 누구든지 사람은 영혼이 없다. 그래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라일리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프랑스의 그 유명한 라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라일리즘이 바로 뭐예요? 사람에게 영혼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단순히 사람은 육체일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황제 비경이 빨리 확산되지 않으면요, 말 그대로 완전히 지구촌의 모든 것이 문화 분명히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영혼에 대해서는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이런 이제 시대가 오는 거예요. 벌써 이미 상당히 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예요? 저를 가리켜서 20세기의 마지막 신비주의자. 저를 스스로 그렇게 말합니다. 20세기, 21세기의 마지막 신비주의자라고 말해요. 뭐예요? 이 신비주의가 얼마나 우리 사람을 살리는데 우리의 그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것인데 이 신비주의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전 대한민국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대한민국도 지금 공산주의가 먹혀 들어가는 게 사람에게 영혼이 없다라고 주입을 시키고 세뇌시켜가지고 의식들이 다 그래 사람은 그냥 육신이 전부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어때요? 영혼이 없어도 살기는 사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그걸 봅시다. 지금 죽음의 문제 이건 이제 둘 다 관련있죠. 우리 파마네스와 성제비기도 양쪽이 다 관련있어요. 자, 파마네스는 육체에 대한 차원에서 그걸 밝혀 들어갑니다.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반복해서 재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활용할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영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왜 죽게 되는지 모르게 되는 거야. 영혼이 몰라. 다만 죽으니까 안 죽게 하고 싶다. 연기하고 생명을 연장하자 이런 주의예요. 그런데 저는 뭐예요? 황제비에서는 왜 사람이 죽게 되는지, 왜 병이 드는지를 설명하자고 하죠. 그러니까 약을 먹지 않고 가능하면은 어떤 다른 것을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병을 고치는 것. 이것을 황제비에서 이 비밀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둘 다 필요한 겁니다. 우선 당장에 내가 한 10년, 20년 생명 연장하려면 이거라도 먹어야 돼. 그렇죠? 우선 당장에. 그러나 정말로 50년, 100년, 진짜 1000년 정도의 수명을 누리고 싶다 한다면 영혼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황제비경을 숙지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진짜 1000년의 수명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성경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성경을 안 믿을 수도 있는데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성경이라는 그 책은요, 그 안에 예언이 많이 나와 있는데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다른 예언서들은 틀린 때가 있고 틀리는 것이 가끔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은 단 한 가지도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경전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성경을 고세우라고 할 수 있지만 신앙으로서 아니면 정말로 내가 경영자로서 봐도 되고 정치가로서 봐도 되고 사회학자로서 봐도 되고 또는 뭐 문화인으로서 봐도 됩니다. 성경은 누가 봐도 볼 수가 있어요.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추천해 드리고요. 읽으라고. 자, 그런데 이 죽음이 뭐예요? 죽음은 이제 죄 때문에 왔다고 성경에 딱 써 있어요. 파마네스는 이걸 몰라요. 말 안 해요. 알지 못해요. 그렇죠? 이건 철학의 문제라고 그러죠.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왜 사람이 죽게 됐는지가 딱 나와 있어. 이유 원인 정확하게. 바로 죄 때문이라 나와요. 그 문제는 뭐야? 죄가 뭐냐? 이게 이제 두 번째 또 질문이 되죠. 죄 때문이라면 죄가 뭔데? 뭐가 죄인데? 요즘 죄 개념 자체가 흔들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제 선과 악을 또 말해요. 선과 악. 근데 선과 악도 이것도 헷갈려. 왜? 나한테 잘해주는 선한 것이고 나한테 나쁘게 하면 악한 거야. 이렇게 주관화돼 버렸죠. 그죠? 선악이 주관화됐어요. 주관화돼가지고 절대 선과 절대 악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이제 그 개념이 흔해졌어요. 그래서 어때요?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거지. 그쵸? 또 나한테 좀 나쁘게 하고 나를 기피하고 나를 비난하고 욕하면 그건 나쁜 거야. 난 싫어. 이게 악한 사람이야. 이렇게 결정할 수 있죠. 판단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이제 황제 비경을 통해서 죽음은 뭐예요? 노아의 최극단이다 이 말이에요. 노아의 최극단이 죽음이죠. 그걸 인정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노아가 왜 일어나느냐? 물론 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따지면 텔로미어 어떤 그 줄기세포의 재생산이 안 되는 또는 자꾸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라고 설명을 하겠죠. 근데 왜 그렇게 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그 바로 뭐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자꾸 줄기세포의 재생산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저 황제비경을 저하고 공부하다 보면 신비와 문화, 문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과학과 신비가 막 이렇게 절묘하게 어우러집니다. 자, 보세요. 이게 노화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봤을 땐 텔로미어라는 유전자 코드가 점점 줄어들고 또는 그 끝에 있는 것이 이제 사라지는 거 이건데 다른 말로 말하면 줄기세포 생산 능력이 떨어지는 거야. 맞죠? 줄기세포의 생산 능력이 떨어지는 거야. 자, 그런데 성경에는 재미있는 비밀의 답이 있어요. 뭐냐? 이 줄기세포에 관한 것은 이걸 알으셔야 돼요. 창조 주신 하나님이요. 여자를 지으실 때 남자 별도로 아담처럼 따로 이렇게 흙을 한 줌 집어가지고 창조했다고 안 돼 있고요. 남자 갈빗대를 하나 빼가지고 남자가 이렇게 깊이 잠들도록 해가지고 그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만든다고 나와요.
아담은 뭐예요? 아담은 이제 재료인 흙에서 빚는다고 나오고요. 한국에서 그런데 그것도요, 우리나라 말로는 흙에서 이렇게 흙으로 짓는다고 돼 있는데 그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히브리 원어에는 무슨 뜻이냐? 이 쓰레기 더미 같이 정말 한심스러운 쓸모없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축에 든다는 뜻이에요. 이걸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해요. 아파르.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뭘 창조한다는 동사가 9가지나 나와요. 다 우리말로는 만드신다, 창조한다라고 할 게 없어. 우리말은 단순해. 그런데 히브리 원어는 동사가 9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피조물을 창조할 때 9가지 방법을 창조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목회자들이 이렇게 잘 몰라요. 제가 이제 그런 말 하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 뭐 이단, 뭐 없는 소리 하는 사람, 뭐 이렇게 저를 함부로 평가를 해. 제발 좀 기독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제발 이웃 집도 좀 보세요. 내 집에서 그냥 방한통수처럼 하지 말고 이웃 집도 좀 보세요. 제가 말할 수 있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노화가 극단화되면 죽음이 되는데, 이 노화가 진행될 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의 증거들이 현상이 나와. 첫째, 물을 많이 안 먹어. 맞죠? 사람이 노화될 때 보면 물이 먹는 게 줄어들어. 그런데 왜? 한 가지 궁금한 게 해서 질문 한번 할게요. 오케이, 하십시오. 왜 이 한글 세대 한자를 왜 한글을 왜 쓰나?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또 민주주의 시대 황비가 왜 나와? 잠깐. 오케이. 좋은 질문 하셨고요. 그 얘기를 궁금해서. 이창호 후보님이 저에게 상당히 소중한 분이라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네. 제가 본 강의에서 약간 이제 그렇지만 답변하겠습니다. 뭐냐? 피부 자, 우선- 좋아졌다 피부가. 자, 왜 한글 좋아졌다. 잠깐만. 자, 보세요. 왜 한글만 쓰지 한자를 쓰냐 하셨는데, 제가 이 한자를 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뭐 중국이나 무슨 그 사대주의가 있어서 쓴 거 아니고요. 자, 제가 뭐라고 써요? 이 진리를 제대로 알려면 4개의 언어를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왜요? 지금 우리 한글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잘 모르죠. 한글은. 내가 하나 예를 들게요. 우리 한글만 알고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무슨 뜻이냐면, 우선 우리 한글에 지금 대부분 책을 한번 보세요. 당장 책을 봐도 한자어가 다 섞여 있어. 다만 표기가 한글이지. 표기가 한글이에요. 그쵸? 표기가 한글이지 그 의미 단어들은 다 대부분 뭐예요? 한국이. 예를 들어서 믿을 신자 들어가는 이거 한번 봅시다. 신자는 신뢰가 있고, 신도가 있고, 신심이 있고, 뭐 신앙이 있고, 뭐 이렇게 신자 하나만 가지고도요 단어가 여러 개인데 다 이게 뭐예요? 원래 한자를 한글로 표기한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신자를 예를 들면 앞뒤에 문맥을 맞춰놓으면 신리가 뭐고 신도가 뭐고 다 나와.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 무식한 놈들이 한문을 좀 안다는 식으로 자꾸 쓰다 보니까 이 한문 세대가 돼가지고 네. 한글은 지금 빛을 못 보고 있다 이게. 아니요. 근데 한글 전용 세대라고 하면 한자를 없애자. 자. 이것이 내 입장입니다. 자, 근데요, 보세요. 저는요, 한글과 한자를 나는 병영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뜻이냐면, 이 한글은 한글대로 용도가 아주 훌륭하고 좋고요. 중요합니다. 왜? 세종대왕께서 이거 만들 뭐라고 써요? 어린 백성이 이러고자 할 빼이셔도, 능히 실업하지 못한 놈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한글 창제의 근본 취지예요. 세종대왕이 백성을 사랑해가지고, 왜? 한자라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일반 상놈들을 못 배우느냐 빨리 여기 매달려야 되고, 그런데 한글로 이렇게 해서 쉽게 이제 표현하게 해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능히 펴지 못할 놈이 한이라, 능히 실어 펴지 못할 놈이 한이라, 이렇게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자기 뜻을 능력 있게 펼치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 이런 뜻으로 세종대 말씀하셨죠. 자, 어쨌든 보세요. 그래서 한글과 한자는 지금 이 나라에 잠깐만, 지 이름 숫자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할 거야? 그런 한국어도 사람은 몰라. 지금은 거의 없죠. 지금 없어? 지금 없다고 제가 말을 하면, 지금도 잠깐만. 시장에 자, 야채한다는 사람들 목사님, 아니 70%가 한글을 몰라. 후보님 잠깐, 우리 사이에는 이제 말꼬리 잡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 그거 제가 뭐라고 했어요? 거의 없다라고 했어요. 거의 없다. 그냥 없다라고 해버리면 하나도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이유가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99. 그럼요. 그러니까 거의 없다란 말, 거의 없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전 거의 세계에서 없다가 맞아. 없다가 아니야. 예, 내가 예. 직접 근데 경험한 정확한 사람이 거야. 맞아, 맞아. 자, 그 누구야? 자, 걔한테 가가지고 이분이- 나한테 이름 써달라고 자, 이분이 하니까. 지금은 제 시간이고 제가 질문을 받았으니까 답변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한글과 한자를 병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 거 아니? 이것은 그 근본적인 거기가 달라요. 건설이. 병용하는 한글은 거예요. 소리 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배우기가 쉬워요.
그 대신 한자는 뭐예요? 뜻글자이면서 그 상형 문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많은 뜻을 담을 수가 있어요. 한글은 딱 한 가지나 두 가지밖에 뜻을 못 담아요. 그런데 한자는 어때요? 그 글자 하나나 두 개 속에 많은 아까 말처럼 뜻을 많이 담을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것이 뭐예요? 표의 문자냐 표은 문자냐 이런 차이고 또 소리 글자냐 뜻 글자냐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애국자니까 이거 쓰지 말자 이렇게 해버리면요 굉장히 많은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우리 이의원이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물론 이의원이면 충분하다. 중에 한마디 할게. 아니 잠깐만. 일본 놈들이 한자를 병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잠깐만. 따라갈 필요가 없다. 아니 그게 우리가 아니고 충분하다 이 아니, 그게 말이야. 잠깐만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 후보님 순서 대신 하시고 지금은 제가 빨리 그 단순화해서 이제 질문에 답을 해야 되니까요. 어쨌든 한글과 한자는 나는 병행하는 게 좋겠다는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황제란 말이 왜 나오냐? 이 자 민족 보세요. 지침에 내가 황제인데 국민들이 황제가 제가 아까 비교해 드렸잖아요. 이 중국의 고서는 으로 황자를 쓴다. 그래서 너무 신비적으로 지금 책이 써 있다. 그러니 우리 현대 사람들이 이걸 볼 때 이해할 수가 없고 접근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는 뭐요? 이걸 임금했다는 말이죠. 뭐예요? 누군가가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나서 그것을 쉽게 설명해주고 풀어주고 많은 국민들, 백성들이 쓸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것도 하나의 재능 기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특별히 쓴 거고 이건 뭐예요? 더 나아가서는 중국의 한자권 15억 인구가 반한 뜻이에요. 제가 석사논문도 그 한자를 거의 다 한자로 썼거든요. 그걸 왜 그랬을까요? 내가 한자 실력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일본과 중국의 학자들 보라라 뜻이에요. 일본과 중국의 학자들이 한글로 쓰면 보겠어요? 너무 펼쳐버리다가 던져버려요. 아무리 좋다 해도. 아직 두 사람의 연사가 남았는데 너무 길어. 제가 좀 마무리 할게요. 사실은 이제 6주차로 보고 다음 7주차부터 넘어갑시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황제의 비경에서는 사람의 얼개를 7층 구조로 본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그 최극단 죽음인데 이 죽음은 죄로부터 왔다. 그리고 이 노화나 죽음이나 건강, 질병에 대해서 말하려면 반드시 인체의 구조를 알아야 되고 특히 영혼과 육체에 관해서 잘 알아야 무슨 얘기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홍제 비경에서는 영혼의 구조, 육체의 특징 이런 것들 합니다. 여기는 이제 뭐 5장 구조 들어가고 영혼에서는 이제 어떤 의지라든가 멘탈, 마인드, 스피릿, 그다음 소울 이런 개념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갖추고 홍제비경을 경청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견해나 이런 것은 제가 물론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장 첨예한 대립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어디 가서 자리 갈 때 제발 정치 얘기, 종교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거 듣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서로 막 첨예할 수 있어요. 우리 후보님과 저처럼. 그러나 우리는 보다 더 높은 가치를 향해서 가면 만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수.